고구려 역사 다큐멘터리 시리즈 EP 15동천왕 부흥의 불씨, 폐허에서 일어선 제국. 지난 시간 우리는 산상왕의 처절한 전쟁을 목격했습니다. 서기 227년 태조대왕의 뒤를 이은 산상왕은 위나라의 거대한 그림자와 맞서야 했습니다. 238년 요동태수의 침공, 244년 관구검의 대규모 침략, 환도성이 불타고 왕이 산속으로 도망쳐야 했던 그 굴욕의 순간들. 하지만 명림답부와 유유 같은 충신들의 헌신으로 고구려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비류수에서 위나라 군대를 격퇴하고 동해와 옥저의 지원을 받아 재건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서기 248년 산상왕이 21년의 재위를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으니 바로 동천왕입니다. 동천왕, 이름은 연우 또는 우이거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는 아버지 산상왕이 겪었던 굴욕을 모두 보고 자랐습니다. 환도성이 불타는 것을, 아버지가 산속으로 도피하는 것을, 백성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그 모든 고통이 어린 왕자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굴욕을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폐허 위에서 그는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동천왕 부흥의 불씨입니다. 젊은 왕이 폐허에서 제국을 일으키는 과정, 두 번째 환도성 함락과 그 후의 기적적인 재건, 굴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나라의 위대한 부흥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폐허 위의 왕관 동천왕의 즉위. 서기 248년 봄 산상왕의 장례식이 끝난 후 환도성 궁궐에서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화려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궁궐 곳곳에는 아직도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불에 탄 기둥, 무너진 성벽, 그리고 텅 빈 창고. 위나라와의 전쟁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고구려 전역에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우가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의 나이는 25이었습니다. 젊은 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소년의 순진함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겪으며 일찍 늙어버린 영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명림답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이미 90세를 넘긴 노장이었지만 여전히 조정의 기둥이었습니다. 태조대왕, 차대왕, 신대왕, 고국천왕, 산상왕을 모시며 5대에 걸쳐 고구려를 지켜온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전하, 이 늙은이가 전하의 할아버지 고국천왕을 모실 때부터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왕들을 모셨지만 전하만큼 어려운 시기에 즉위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동천왕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때감, 고구려는 지금 폐허입니다. 백성은 굶주리고 창고는 텅 비었으며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과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명림답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먼저 백성의 마음을 얻으셔야 합니다.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셔야 합니다. 세금을 낮추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전하를 믿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창고가 비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하. 하지만 귀족들의 창고는 가득합니다. 그들에게서 걷어들여 백성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귀족들은 불평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단호하게 나가신다면 그들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천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귀족들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왕권을 약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을 잃는 것은 나라 자체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귀족들의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금은 전년도의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명림답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명하신 결정이십니다, 전하. 동천왕의 첫 번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귀족들의 곡식 창고가 강제로 열렸고 수백 석의 곡식이 백성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귀족들은 분노했지만 왕의 결정에 감히 정면으로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명림답부라는 거대한 권위가 왕의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처음으로 새 왕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 젊은 왕은 아버지와 다르다.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 거리에서 이런 말들이 속삭여졌습니다. 동천왕은 전쟁으로 파괴된 성벽을 재건하고 불탄 마을을 복구하도록 명했습니다. 나라는 조금씩 원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나라는 여전히 고구려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제2장 평화에 가면 위나라와의 긴장. 서기 248년부터 252년까지 고구려와 위나라 사이에는 기묘한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폭풍전의 고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위나라는 내부적으로 권력 투쟁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조조의 손자인 조회가 세상을 떠난 후 사마의 일족이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사마이의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가 황제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실질적으로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위나라의 관심은 고구려가 아니라 오나라와 총나라, 그리고 내부의 반대파를 제거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동천왕은 이 시기를 현명하게 활용했습니다.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치면서도 동시에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굴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전하, 위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것이 굴욕스럽지 않습니까? 신하가 물었습니다.
동천왕이 답했습니다. 굴욕스럽지.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필요하다. 군대를 훈련시키고 성을 보수할 시간이. 명림답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의 말씀이 옳습니다. 선왕 태조대왕께서도 젊은 시절 한나라에 조공을 바치셨습니다. 하지만 힘을 기른 후에는 당당하게 맞서셨습니다. 굴종은 수치가 아닙니다. 약한 것을 알면서도 싸우는 것이 진정한 수치입니다. 이 기간 동안 동천왕은 여러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먼저 군제를 개편했습니다. 아버지 산상왕 시대에 형성된 정예기병대를 확대하고 보병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산성방어 전술을 연구했습니다. 위나라의 대군이 쳐들어와도 산성에서 버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 외교를 강화했습니다. 동해와 옥전은 이미 산상왕 시대에 동맹을 맺었지만 동천왕은 이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혼인 동맹을 맺고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신라와도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남쪽의 신라가 위나라와 동맹을 맺는다면 고구려는 사면초가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신라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로 경제를 부흥시켰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농지를 복구하고 상인들에게 특혜를 주어 무역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철 생산을 늘리고 무기 제조에 투자했습니다. 5년간 고구려의 국력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천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위나라는 언젠가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동방으로 눈을 돌릴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오면 진정한 시험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서기 252년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위나라에서 사마사가 죽고 그의 동생 사마소가 권력을 장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마소는 형보다 더 야심차고 공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위나라의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 외부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목표 중 하나가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동천왕은 전쟁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제3장 2차 침공의 서막 광구검의 야망. 서기 254년 가을 위나라의 조정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마소가 신하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동방의 고구려가 다시 힘을 기르고 있다고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한 신하가 나섰습니다. 대장군, 고구려가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쳐야 합니다. 고구려의 왕을 사로잡고 수도를 완전히 파괴해야 합니다. 사마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누가 이 임무를 맡을 수 있겠는가? 한 장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광구검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244년에 고구려를 침공했던 경험이 있는 노련한 장군이었습니다. 대장군, 제가 가겠습니다. 10년 전 저는 고구려의 수도를 함락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왕을 놓쳤습니다. 이번에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동천왕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좋다. 그대에게 3만의 정예병을 주겠다. 그리고 선비족과 오한족에게도 지원을 요청하라. 고구려를 완전히 무너뜨려라. 서기 255년 봄 광구검이 출정했습니다. 그는 위나라 정예군 3만과 선비족, 오한족 기병 1만을 합쳐 총 4만의 대군을 이끌었습니다. 이전 침공보다 규모가 더 컸고 준비도 철저했습니다. 고구려의 국경 요새에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위나라 대군이 압록수를 건너고 있습니다. 병력은 최소 4만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동천왕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명림답부는 이미 95세의 고령으로 은퇴한 상태였고 조정을 이끄는 것은 새로운 대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전하, 우리 병력은 2만입니다. 적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막겠습니까? 동천왕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아버지 산상왕께서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정면 대결을 피해야 합니다. 산성으로 들어가 농성하면서 적의 보급선을 끊어야 합니다. 유유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유유 장군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천왕이 한 젊은 장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루였습니다. 유유의 제자였고 뛰어난 전술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미루 장군, 그대가 유격전을 지휘하라. 적의 보급선을 끊고 그들을 괴롭혀라. 과인은 환도성에서 농성할 것이다. 미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전하.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광구검의 대군이 고구려 영토 깊숙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제4장 환도성 제함락 두 번째 굴욕. 서기 255년 여름 광구검의 군대가 환도성에 도달했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광경이었습니다. 거대한 위나라 군대가 성을 포위했고 고구려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동천왕은 성벽 위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섰던 바로 그 자리에 그는 10년 전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 산상왕이 이 성벽에서 절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광구검이 성 아래에서 외쳤습니다. 동천왕, 들어라. 10년 전 내 아버지 산상왕은 나에게 무릎을 꿇었다. 오늘 너도 똑같이 무릎을 꿇어라. 성문을 열고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동천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구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위나라 군대는 공성 무기를 동원해 성벽을 두드렸습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고 투석기가 성벽을 흔들었습니다. 고구려 군대는 필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병력 차이는 너무 컸습니다. 3일째 성벽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위나라 군대가 그 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백병전이 벌어졌고 거리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동천왕이 직접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과인이 여기 있다. 고구려의 왕이 여기 있다. 그의 외침에 고구려 병사들도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숫자의 우세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신하가 왕에게 달려왔습니다. 전하,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지금 도망치셔야 합니다. 북문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도망치란 말인가? 전하, 살아야 복수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동천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하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는 결국 북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환도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광구검은 10년 전보다 더 철저하게 성을 파괴했습니다. 궁궐은 불태워졌고 창고는 약탈당했습니다. 백성들은 학살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광구검이 불타는 궁궐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동천왕은 어디에 있는가? 그를 찾아라. 하지만 동천왕은 이미 북쪽 산속 깊은 곳으로 도망친 후였습니다. 광구검은 분노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산상왕을 놓쳤고 이번에도 동천왕을 놓쳤다. 저 산속까지 쫓아가야 한다. 그는 군대의 일부를 산속으로 보냈습니다. 동천왕을 추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5장 남옥저의 구원 미루의 반격. 동천왕은 북쪽 산속의 작은 요새로 피신했습니다. 그곳에는 불과 5천의 병력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부상병이거나 지친 병사들이었습니다. 왕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인가? 고구려는 여기서 멸망하는가? 이때 한 사신이 도착했습니다. 남옥저의 왕이 보낸 사신이었습니다. 전하, 남옥저의 왕께서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1만 5천의 병력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동천왕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인가? 그렇습니다, 전하. 산상왕 시절 맺은 동맹을 남옥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와 운명을 함께할 것입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1만 5천의 병력으로 4만의 위나라 군대를 막을 수 있을까? 이때 미루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유격전을 수행하며 위나라 군대의 보급선을 끊고 있었습니다. 전하, 적의 보급선이 끊겼습니다. 그들은 식량이 부족하고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병사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이 반격할 때입니다. 우리가 공격하면 그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동천왕이 일어났습니다. 좋다, 미루 장군. 그대가 선봉에 서라. 과인이 직접 뒤를 따르겠다. 남옥저 군대와 합세하여 위나라 군대를 협공하자.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미루의 부대가 비류수 근처에서 위나라 군대를 습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위나라 군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광구검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후퇴하라. 보급선이 끊겼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하지만 후퇴는 쉽지 않았습니다. 미루의 부대가 계속 추격했고 남옥저 군대가 측면을 공격했습니다. 위나라 군대는 비류수를 건너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가 강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동천왕도 직접 전장에 나섰습니다. 적을 놓치지 마라. 이것은 우리의 복수다. 광구검은 간신히 살아남아 압록수를 건너 위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4만 대군 중 거의 절반이 전사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그것은 위나라에게 큰 수치였습니다. 동천왕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비록 환도성은 잃었지만 적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승리였습니다. 제6장 재건의 시작 평양성으로. 서기 256년 봄 전쟁이 끝난 후 동천왕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도성을 버리고 평양성으로 천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전하, 환도성은 우리 조상들의 도읍입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동천왕이 답했습니다. 환도성은 2번이나 함락되었다. 한 번은 아버지 때, 또 한 번은 과인 때. 그곳은 방어하기 어렵다. 위나라가 공격하면 매번 뚫린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평양이다. 평양은 환도성보다 남쪽에 있어 위나라의 공격으로부터 더 안전하다. 또한 대동강이 흐르고 있어 방어하기 좋다. 무엇보다 평양은 농업이 발달해 있어 백성을 먹여 살리기 쉽다. 그것은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환도성은 산속에 있어 방어에 유리했지만 동시에 고립되기 쉬웠습니다. 평양은 더 평야에 가까워 농업과 교역이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백성과 관리들이 환도성을 떠나 평양으로 이동했습니다. 긴 행렬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고구려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동천왕은 새로운 궁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환도성의 굴욕은 이제 끝났습니다. 평양에서 새로운 고구려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재건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국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동천왕은 다시 경제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첫째, 농업을 부흥시켰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농지를 복구하고 농민들에게 종자와 농기구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시설을 건설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무역을 장려했습니다. 평양은 대동강을 통해 서해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이용해 중국의 남방 국가들, 특히 오나라와 교역을 시작했습니다. 위나라와는 적대 관계였지만
오나라와는 친선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군사력을 재건했습니다. 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었지만 동천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병사들을 모집하고 훈련시켰습니다. 특히 기병대를 강화했습니다. 다음에 위나라가 쳐들어온다면 이번에는 더 강하게 맞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평양은 번영했습니다. 새로운 궁궐이 세워지고 거리에는 상인들이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고구려는 부활했습니다. 제7장 동천왕의 유산 부흥의 완성. 서기 270년 동천왕의 제위 22년째가 되던 해 왕은 이미 50대 중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겪었던 전쟁의 상처가 그의 몸을 일찍 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강건했습니다. 어느 날 동천왕이 평양성의 성벽에 올라 멀리 대동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신하들이 그의 곁에 섰습니다. 전하, 22년 전 환도성이 함락되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모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우리를 이끌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동천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인 혼자 한 것이 아니다. 미루 장군의 용맹, 남옥저의 충성,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의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하께서는 고구려를 구하셨습니다. 아니다. 과인은 단지 무너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을 뿐이다. 진정으로 고구려를 구한 것은 포기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다. 또 다른 신하가 물었습니다. 전하, 후대 사람들이 전하를 어떻게 기억하기를 바라십니까? 동천왕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인을 위대한 정복자로 기억하지 않아도 좋다. 과인은 한 치의 땅도 정복하지 못했다. 오히려 수도를 빼앗겼고 수치스럽게 도망쳤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과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신하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천왕은 또 말했습니다. 과인이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 있다. 굴욕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굴욕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고구려는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서기 274년 동천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재위는 26년이었습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26년 동안 그는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 수만 명의 백성이 평양성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왕을 애도했습니다. 동천왕은 그들에게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동천왕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중천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고구려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동천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왕, 2번의 굴욕을 당했으나 2번 모두 일어섰던 왕, 환도성을 버리고 평양으로 가는 결단을 내린 왕. 그는 위대한 정복자는 아니었지만 위대한 생존자였다. 그리고 그것이 고구려에게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굴욕을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의지. 동천왕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천왕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폐허 위에서 왕관을 쓴 젊은 왕, 2번째 환도성 함락에 굴욕을 겪은 왕,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라를 재건한 왕. 동천왕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환도성에서 쫓겨났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평양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천왕의 아들 중천왕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중천왕은 아버지가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고구려를 더욱 번영시킬 것입니다. 평양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시리즈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